이 파도만 잘 탄다면 투자의 아이디어, 기회는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종목별로 이렇게 그냥 각계전투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파트너 섹터로서의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는 그 밸류업 프로그램 26일 날 발표하는 이 이슈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그다음에 그때까지는 좀 장이 올라가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홍콩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를 째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홍콩이 좀 불안해요. 홍콩은 수급의 꼬임 상태이기 때문에 홍콩 ETF라든가 이런 터지는 것, 이런 문제와 리스크, 실제로 낙인이 나올 수 있을 자리까지 뭐 다 그 상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수급의 꼬임을 푸는 실타래가 어떤 이벤트성인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사실 오늘은 상해 종합지수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의미를 갖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중국 증시가 그동안 휴장이었죠. 휴장이었다가 이제 오늘 개장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증권 당국의 수장을 교체해버린 다음에 너희들 주식시장에 대한 보고 직접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중국 국영펀드는 대부분 다 국영펀드가 다 시장의 방향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ETF로 지금 조단위 위안으로 지금 매수 들어오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부양책을 할 때 이제 실물 경기에서 들어가서 이걸 하기로 했는데 금융시장의 안정화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인 금융시장에, 특히 주식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안정화를 꾀하겠다라는 적극적인 노력, 이것이 오늘 상해종합지수에 좀 화답을 하면서 이것 또한 우리 증시가 좀 좋을 수 있었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좀 현선물 동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내일 이제 중국에서 대출 우대금리 추가 인하가 가능한지, 지금 5개월 동안 동결이었는데 이게 대출 우대금리가 타국에서는 기준금리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은 이제 3월 되면 양회 이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제로 중국발 부양책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도 중국이 화요일 이것에 대한 어필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건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네. 이것이 세론이 되지 않겠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쨌건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한국 증시에 뭔가 변동성을 갖다 줄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번 짚어봐 주세요. 일단은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이 여기서 바로 단타를 치고 나간다, 제로 소멸이다,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워낙 무거웠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격도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라는 점과 기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셀올이라고 하는 뭐 좀 노골적인 표현보다는 한 번의 차익 실현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다라는 말이 더 적정하다. 그러니까 한번 파셔야죠. 이 정도 올랐으면, 삼성물산 그 무거운 주식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한번 팔고 일부라도 파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을 준다면 충분히 재매수할 수 있다는 것과, 지금 실제로 저퍼주와 고퍼주들이 시선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PBR주가 못 갈 때는 고퍼주들이 이제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쪽에서 이제 좀 수급의 순환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너무 목매일 필요는 없다. 시장이 시소 게임이 잘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 파도만 잘 탄다면 투자의 아이디어, 기회는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요번 전후를 좀 일단은 좀 주머니에 챙겨놓는 전략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요즘 스마트한 개인들이 그렇게 매도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뭐 네네. 외국인이 저렇게 산다라는 얘기는 개인이 또 그만큼 판다는 얘기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이 일쪽 사는 동안 개인이 일쪽을 판 거니까.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그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종목이라는 것은 지금 섹터별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완전한 종목 장세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어떤 업종보다도 코스닥 지수가 제일 가장 강하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어떤 2차 전지나
반도체 주도 섹터의 힘이 좀 빠지면서 종목별로 이렇게 그냥 각계전투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이런 종목별 각계전투, 예전에도 이런 시장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메타버스 시장이 강했을 때 그때 지수가 강했고 주도 섹터, 이제 실제로 그 당시 보면 이제 메타버스 테마가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종목 색깔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냥 막 마이웨이를 간다, 내 차례 오면 간다, 이런 시장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제일 잘 맞는 섹터가 조금 예전으로 가면 과거에는 저는 이제 게임이 이런 시장에서 잘 자기의 역할을 잘 해줬었는데 저는 지금 바이오 섹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의 시장뿐만이 아니더라도 저는 올 한 해에 바이오 섹터에 좀 많은 공을 들이고 싶은 한 해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저는 사석에서 대화할 때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많이 캐치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분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2차 전지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대부분 다 같은 대동소이해요. 이번에서 좀 시간 싸움 눈치 게임은 하겠지만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불꽃은 남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 같은 의견을 내고 있고 반도체는 뭐 물리더라도 갖고 가야지. 뭐 다 대동소이하는 의견을. 그래서 이거 다 똑같이 얘기하니까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다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직 안 퍼져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 그래도 올해 좀 공들여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왜 의미를 갖고 보고 있는지 이 섹터에 대해서 좀 지금 적극적으로 바이오를 닫아보신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이오는 안 돼, 틀렸어, 바이오는 하고 싶지도 않아라는 의견이 너무나 질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이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 대장은 저한테 지금 대장 무조건 반도체예요. 반도체지만 대장 한 섹터만 포트를 짤 때 수익을 못 내요. 그 섹터를 잘 보조해주는 다음 섹터를 잘 갖고 있을 때 계좌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야구도 그래요. 4번 타자가 무서운 팀은 실제로 잘 큰 의미가 없어요. 5번 타자도 잘 튀는 팀이 강팀이거든요. 그래서 주도 섹터와 더불어서 함께 파트너로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파트, 지금은 뭐 저 PBR 섹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올 한 해 전략으로 따졌을 때 바이오 섹터도 저한테는 파트너 섹터로서의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렇게 보는 의미를 하나씩 조금 소개해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안 된다고 하면 안 하실 겁니까? 네, 안 된다고 해도 할 겁니다. 네. 근데 대표님은 종목을 얘기해 주세요. 그거 지루한 얘기부터 듣고 싶지 않은데. 됐고. 그래서 뭐 사냐고요. 그렇죠. 그거를 원하실 텐데 제가 이제 막판에는 가이드 선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뒤에 가서 나와야 됩니다. 종목도 일부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일단은 올해는 속도면이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가 인하되는 건 맞아요. 금리가 인하된다는 사이클, 금리 인하 때문에 종목의 수혜를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부분 섹터가 다 좋습니다. 금리 때문에 뭐가 제일 힘들었어? 라고 하면 그거는 바이오랑 건설은 맞아요. 금리 때문에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건 바이오는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어야 되고 건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금리 때문에 가장 힘들었었고 이것 때문에 숨통이 좀 나아질 수 있을 섹터는 바이오 건설인데 건설은 지금 그 시나리오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직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금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숨통을 틀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좀 호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업황을 바라보는 큰 의미 중에 하나다. 바이오 섹터가 업종 사이클로 봤을 때, 업종 지수로 봤을 때 바닥을 찍고 턴하는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손색이 없다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좀 깔고 싶고요. 밸류 부담이 좀 낮아졌다. 이 의미를 좀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바이오 섹터들이 바이오가 지금 우리가 3번 버블이 있었거든요. 3번 버블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한국 시장에서 2008년도 황호석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버블 축에도 안 끼는 이제 버블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이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때 계약금만 5천억 받았으니 그때 이제 한국 시장의 바이오가 정말로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그 시기를 버블로 봐요. 신약 파이프라인만 갖고 있으면 그냥 말도 안 되는 밸류 막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버블이었기 때문에 아직 진짜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버블 이후에 전기차 버블도 2008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무슨 종목에 갔었냐면 전기차 수소차 간다고 해서 콘덴서주들 막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리튬주들이 막 10배 나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버블이고 진짜는 지금 간 것이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이 박자가 아직 안 왔다라는 거죠. 한 번일지 두 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갖고 있었던 파이프라인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막 엄청난 고밸류 주고, 지금은 바이오 시장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오히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막 고밸류 되고 파이프라인만 갖고 있다라고 무조건 막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적인 면에서 부담이 없다. 이것을 기업들이 좀 평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오리온도 투자하고 있고 OCI도 뭐 그렇죠. 전혀 뜬금없는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뉴스를 뭐 원익그룹도 그렇고 이렇게 뉴스를 가만가만히 찾아보시면 글로벌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좀 바이오 기업들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밸류가 부담이 되지 않고 지금 바이오 회사들에게 고밸류를 주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레고캠도 뭐 엄청나게 높은 밸류를 주고 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수가 된 이후에 레고캠이 조정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조정이 오히려 매수기도 될 수 있겠다. 저는 오리온도 좀 같은 개념인데, 오리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이오를 위해서 계속 돈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뭐 시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서 오리온도 저는 나쁘진 않게 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쨌든 오리온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지금 사이클이 그쪽으로, 지금 이쪽 미국에서 ETF 집행되는 것도 이쪽 파이가 계속 3조, 2조, 1조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작년에 ETF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첫 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찍고 턴했다. 마지막 버블이 코로나 버블이었죠. 코로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바이오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그 질병에 의한 버블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치하고 본다. 그 버블은 다 꺼져 있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다시 한번 신약으로 이제 어떤 바이오 세상에 새로운 질병을 치료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 막 비싸다? 이러한 논란에서는 조금 한꺼풀 내려놓을 수 있는 전제로 바이오 섹터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네. 지금 이번에 첨생법도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지금 이것이 희귀 난치 질환자라든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칼을 대고 있었던 것이 지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공시제도가 과거 열거주의였는데 지금 포괄주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공시할 때 요것만 공시를 했으면 돼요. 그럼 야, 너 이런 문제 있잖아. 그러면 이 공시제도와 별개로 회사 대표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니야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공시와 회사 대표의 입장이 다른 이런 이야기들을 막 부연 설명하고 이런 세상이라서, 아 이제는 안 믿어, 이런 바이오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포괄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시할 때 영업이라든가 어떤 생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공시에 포함시켜야 되는 의무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대한 아이고 뭐 하나 이렇게 되면 그 공시에 대해서 속임수가 있을 거야 돼야 되는 리스크는 지워놓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지금 바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바이오는 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바이오는 평생 안 해, 이러한 그런 좀 반감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볼 수 있을 만한 좀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빅파마들이 얼리 스테이지 관심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편으로는 쌀 때 사두겠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리 스테이지가 이제 임상 일상 단계에 있는 기업들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뭐 그 2015, 14, 15 한미약품 때부터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은 막 일상 이상. 근데 그때 버블이 꺼졌던 것이 일상이 나중에 삼상 되려면 확률도 떨어지고 시간도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려. 지금 그 시간 10년 지났어요. 그런 점과 일상 그 이상 단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빅파마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그 일상 이상 단계에 있는 밸류 정도는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그래서 좀 낮은 단계의 라이센싱 아웃도 뉴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었을 때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좀 어두운 그림자는 조금 지워놓고 보십시오. 시장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HLB 하나만 보고 있어요. 5월 중순에 너네 발표 나오는 것만 일단 그때까지 우린 가고 본다. 그래서 HLB는 한 4월까지는 그냥 조정시 매주 하시면 되지 않을까는 일단은 생각이 들고, 이제 제 본심 중에 하나, 바이오 섹터를 이제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있는 것을 리포트와 기사화됐던 다양한 데이터들을 리포트들 다양한 것들을 추려서 데이터를 만든 것이고요. 이제 요것을 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엔비디아가 암젠에다 투자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백신을 2년 만에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인에게 맞지 않았습니까? 그 백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어떤 신약을 할 수 있는 백신에 전 세계인으로 한 임상 실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빅파마들이, 전 이거는 앞으로 무언가를 도전해야 될 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그것은 전 세계인을 대한 임상시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백신을 맞고 3차, 5차까지 접종한 이후에 모더나, 화이자 이 백신을 했던 개발사들은 이 백데이터 해가지고 어디에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데이터를 전부 다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무언가를 개발해야 될 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과,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도 암젠과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여기서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가 신약 개발 쪽에 손 내밀겠다는 거예요. IT 기업이 지금 바이오 기업을 관심을 갖고 기억할 때 저는 이거 일리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신약이라는 것이 발견하게 될 때, 예전에 휴젤 거기 싸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통조림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싸웠잖아요. 어떠한 효소 효능을 발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엄청난 통계적 실험을 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임상 실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통계적 결과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간다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금 아까부터 인공지능부터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저만의 뇌피셜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네. 전제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바이오주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결론으로 본심 갑시다. 앞에 설문이 너무 길어서 지금 표정이 막 지금 울그락불그락 하신데 좀 졸리네.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지금부터 아니 말씀드리는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 가운데서 네. 이제 어떤 주들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본심은 바이오에 대해서 너무 좀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아니지. 점이 제 핵심 포인트였고, 반감 있으시면 안 하면 되지. 네. 그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네, 이제 그렇죠. 데이터를 좀 지침 삼아서 네네. 보시면 되는 거고. 굳이 싫은 분을 설득할 필요는 없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그냥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신약 개발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엔비디아는 암젠 손 잡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좀 유의미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신테카 바이오가 좀 가장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파로스 아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제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신약 개발 보고 쪽으로.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할 때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신약을 찾아가는데, 앞으로 이쪽은 계속 좋은 이야기를,
지금 이 기업들의 당장 퍼포먼스를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바이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슨 종목을 보느냐 한다면 지금 일단 HLB가 앞에 있고요. 이거는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조정 시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테오젠이 전 좀 눈앞에 있습니다. ADC인데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표적 항암제로 이어지게 될 텐데, 이쪽에서 관련된다고 했었을 때 결국 제 본심은 레고캠이 지금 별로 비싸 보이지 않는다. 레고캠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재용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서 이쪽 관심 갖고 있다, 노골적으로 언급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게 보고 있고 의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는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좀 눈여겨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만 치료제는 일라이릴리를 사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70607인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네, 470607인가? 지금 이거 ETF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것이 비만 치료제가, 이것이 당뇨병 치료제에서 비만 치료제, 그러다 보니까 합병증도 낫게 되고, 여기서 합병증 나게 되니까 비만이 사실 만병의 많은 그런 합병증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비만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혈관 치료까지 나온다라고 해서 이것이 연관선으로 진다면, 지금 이쪽 학회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은 사석에서는 만병치료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무슨 이야기가 어디서 어떻게 확산될지는 모르지만 일라이릴리는 일단은 깔아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이오 업계 테슬라 같은 기업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한국으로 연결지어서도 종목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갖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미약품 보고 있는데 한미약품이 좀 무겁네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알츠하이머 이런 종목들도 눈에 띄어서 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뭐 종목을 딱 어떤 종목을 찍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섹터에 있는 네.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쪽이다 그러면 한국파마, 네, 메디프롬, 그렇죠. 맞아요. 아이큐어 정도가 네, 뭐 여기에 관련주다. 뭐 이렇게 할 수 이 있는데, 정도? 자칫 잘못하면 추천의 의미로 그렇지, 보실 수도 추천이 아니라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지금 대형주 안에서 풀로 보는 것은 유한양행, 종근당, 그다음에 다 아시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동아ST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바이오 종목을 보실 때 이런 좀 등치 큰 종목들 안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3년 전, 5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고밸류와 부담감에서는 조금 한꺼풀 내려놓고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좀 대형주 단에서 좀 집중해서 보시고 차트가 돌아온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 변동성 견디지 못하니까 네.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으시고 네. 그 다음에 정말 그 소액으로 이쪽 섹터에 대해서 한번 좀 배우겠다 이러한 분들, 이러한 분들 감정이 썩 좋진 않으시구나. 왜냐하면 3년간 지난 3년간 다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저 이렇게 보면은 전에 맞습니다. 셀트리온서부터 바이오는 시작해가지고 네. 고생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맞아요.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70%, 90% 이상 빠지신 분들도 허다하거든요. 네, 어쨌건 지금 바이오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 기회가 왔으니까 네. 그런 대형주 제약 바이오 쪽으로 네. 한번 조금씩 경험해 보시는 거. 어쨌든 이것도 증시니까요. 그럼요, 시장이고. 그럼요. 네. 자, 이제까지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